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 러도 못한 일 한국이 해냈다. 2. 한국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3. K9 상상도 못한 운용법의 경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누리 로켓의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계획대로 유용성을 갖춘 의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연구 및 개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로켓 발사 및 인공위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 기술은 이번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유용성을 갖춘 의성을 궤도에 배치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인력의 노력과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립적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용성을 갖춘 의성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통신, 환경 감시 및 다양한 과학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우주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우주 탐사 및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및 국가 경제에 현실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 로켓 발사에서 세 번째 성공을 거두고 유용성을 갖춘 의성을 궤도에 배치한 것은 이 나라의 우주 능력을 확고히 입증하고 미래에 대한 큰 전망을 열어간다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실용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스페이스,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강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경음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 2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실용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의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의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충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MDC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 일궈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의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
평가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뤄졌으며 실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영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에 의성을 탑재했으나 당시는 주로 성능 검증용 의성이었다. 그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안 5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7번째 국가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AFP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멋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이 정도로 일군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외국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 탐사 의성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터부터 7위권이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의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위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 등 8기, 주탑재 위성 1기, 큐브 위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실용급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탑재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영상 레이더, SAR, 기술 국산화와 우주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왕원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에 의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의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덕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 방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의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의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2기 이상의 의성이 상대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셋 의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의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 날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4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의성이 지니는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성 한 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뤄지면 우주 환경의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뤄져 우주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 위성의 편대 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도요셋 4기 중 1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 3기도 탑재됐습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 LUMIRT-1은 우주 방사 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 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저스텍 큐브 위성 JAC는 해상도 4m의 광학 카메라 탑재 제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평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는 다누리의 평광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의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달의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주자 중의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한화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용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한화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화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 약 88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환 우주사업본부장, 부사장 은 르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 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길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 영상은 지난 2020년 8월 러시아 국어번정 기업. 이 영상 속 주인공은 차르 본바, 티사 본바라는 폭탄입니다. 러시아어로 차르는 황제 또는 군주로 해석되는데 황제 폭탄이라 부르는 이 차르 본바는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한 폭탄으로 일컬어집니다. 소련은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 노바야 젬리아에서 차르 본바 폭파 시험을 진행했는데 60년 만에 공개된 영상 속 차르 본바는 길이 8m, 지름 2m, 무게 27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27톤에 달하는 초대형 수소폭탄이 그대로 낙하할 경우 지진 우려가 있어 4km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투하시켰죠. 그리고 차후 영상을 분석해보니 폭발력은 50메가톤이었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한 리틀보이보다 3333배 강력한 수준입니다. 영상에 전부 담을 수 없었지만 반경 35km의 모든 것을 파괴시켰고 버섯구름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의 7배인 1000km 떨어진 핀란드 가정집 창문이 박살났다고 하죠.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된 이 영상을 본 많은 한국인들은 소련이 핵무기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꿈과 같은 무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난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세계 핵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날 세미나 주제는 단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은 즉각 만들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책 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인물로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숙시설과 원심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 지하에서 핵실험을 허락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의 과학기술까지 가졌으나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 생산 전 진행될 핵실험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의 핵개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핵무기에 가장 큰 관심과 열정을 쏟은 인물은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일 겁니다. 1970년대 그는 주도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설득 속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최소 1978년까지 자체적인 핵개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가 공개한 이 중앙집보국 CIA 기밀해제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1978년 9월 5일에 작성된 CIA 보고서 사우스 코리아 퍼블릭 디스커션 오 더 뉴클리어 옵션에 따르면 당시 박동진 외무장관은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전술핵 무기를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몇몇 언론이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한국이 핵무장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당시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 6월에 작성되어 기밀해제된 또 하나의 보고서 사우스 코리아 뉴클리어 데벨롭먼트 앤드 스트래터지 디시전 메이킹은 한국의 핵개발 상황을 좀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노틸러스 연구소장 피터 헤이즈가 박정희, CIA 그리고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69년경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1968년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자 박정희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으로 치고 몰아가고 싶었으나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죠. 언젠가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두려움이 몰려오던 찰나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슬슬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의 엄청난 안보 위기가 터졌습니다. 1969년 당시 미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하지만 국가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겁니다. 이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위기였는데
왜냐면 한국은 주한미군을 한국 땅에 주둔시킴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은 마시아에 주둔한 지상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독트린 발표 2년 뒤 1971년 3월에는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한국 땅에서 철수했는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품속에 품었던 핵무기 개발은 이제 잠재적인 계획이 아니라 당장 착수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당시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피니 그레그는 한국에 우호적이던 미국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개발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2005년 공개된 CIA 보고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4년 12월 890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책임 아래 미사일팀, 핵탄두팀, 화학탄두팀을 구성해 수십 명의 국내외 과학자 및 기술자가 핵무기 연구에 착수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미국이 1976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포기했죠. 그런데 미국의 압박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을 신뢰하게 된 사건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판문점 독기 사건인데요. 핵무기 개발을 꾸기했던 그해 8월 18일 한국인 노무자 5명은 북한 쪽 초소에 대한 시야가 가린다 며 유엔군 제3초소 앞에서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군 병사 6명과 한국고 5명 등 11명이 유엔군 장병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호위하고 있었는데 2명이 북한고 장교와 10명이 북한군이 다가오더니 나뭇가지를 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고 장교는 시야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했는데 잠시 후 트럭을 타고 북한 병사 20명이 몰려오더니 도끼를 빼앗고 공랭이를 휘두르는 등 일방적인 린치를 가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사건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마는데요. 사건은 단 4분 만에 종료되어 미 기동타격대가 도착했을 때 북한군들은 이미 군사봉계선 너머로 철수한 뒤였습니다. 임에 불같이 화가 난 미국은 핵 탑재가 가능한 F-1 전투기 20대를 한반도에 배치시키고 괌에서는 B-52 폭격기 3대, 오키나와 미공고기지에서는 F-4 24대가 출격했고 항공모함 미드웨이, 호가 종무장한 5척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무력 시위는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을 충분히 압박하지는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구나 라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이에 핵개발을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1977년 1월 취임한 지미 카터, 제임스 얼 카터, JR는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제2사단 철수를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미 의회 및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 2년 뒤 세포기했지만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산업화도 완성하지 못했고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어쨌든 공포감은 특정 행동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금 핵개발 프로그램을 꺼내들기도 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출발에 시해되기 전까지 말이죠. 이 역시 당시 CIA 기밀문서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차 핵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원했던 것은 지금은 기를 쓰고 반대하지만 결국에는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1974년 프랑스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프랑스는 미국이나 소련 등과 같이 핵보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핵보유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핵보유가 결국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이스라엘 역시 1950년대 프랑스가 도와준 덕분에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핵개발이 88% 이상 완료됐다. 1983년에는 핵무기가 완성될 것 같다고 밝혔었는데 충청북도 괴산군의 우라늄 광산에 대한 개발도 진행했었습니다. 이 광산은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즉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낮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핵개발에 대한 의중을 표하고 3개 팀으로 나눠
핵 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1978년 한국이 사거리 180km의 배꼽미사일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는 의정부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미사일의 혼재 자재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됐죠. 핵 개발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니 일단 북한까지 핵을 날려보낼 미사일이 먼저 준비된 겁니다. 실제 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당시 오원실 경제수석은 이미 핵원료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고 있었고 핵심 부품들도 이미 밀반입에 성공했다 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1979년 10월 26일 이후로 한국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핵기술을 그대로 폐기했는데 전두환의 역할인데요. 박정희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그는 미국에 환심을 하고 그의 지위를 인정받을 목표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리면서 결국 88%에 달했던 핵개발은 12%를 남겨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금 핵무기 개발 논란이 터진 것은 2004년입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인터내셔널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는 대뜸 한국이 우라늄 0.2g을 농축했다 며 실험 내용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사찰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쥐도 새도 모르게 추출했던 0.2g의 우라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폴란드가 러시아에 크게 한방 먹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나토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인 아나콘다 23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장장 20여일에 걸쳐 치러지는 초대 규모 훈련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에는 루마니아, 스웨덴, 발트 3국 등 폴란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프랑스, 미국같이 나토의 핵심 주축국들까지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또한 규모가 규모인 만큼 F-16, PZLW-3 등 공중전력부터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레오파르트 2에 심지어 M1 에이브람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나토의 현용 전력이 모두 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가 아나콘다 23에 2022년 말, 2023년 초 각각 인도받은 K9 36대 중 일부를 동원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K9 차체에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을 얹은 AHS 크라프까지 대거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폴란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포병 화력을 단 한 번의 훈련에서 모두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어디서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나콘다 23위 훈련장은 크게 4곳으로 드로스코포몰스카, 오지스, 어스트카, 노바덴바입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폴란드 북부에 위치했음을 말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콘다 23위 목적이 발트해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나콘다 훈련은 태생부터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개최된 아나콘다 16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 등 타세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장 동원된 병력만 무려 3만 천여 명에 달했고 전투기 105대, 함정 12척 등 약 3,000대 이상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아나콘다 16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는데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에 국K 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만큼 아나콘다 훈련이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 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23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이 아니라 해상이 주요 무대일 뿐인데요. 바로 발트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항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쇄빙선이 없으면 제대로 운항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함 2손에 꼽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416 칼리닝그라드가 그런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항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오직 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지만 여기에 발트 함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경지라는 핑계로 작게는 발트 3국, 넓게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의 영해까지 전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압박 등으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HS 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습니다. 이외에는 체코슬로바키아산 152mm 자주포 SHK-HV-77 다나 108대,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S1 그보즈디카 122mm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화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고령께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A1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A2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멍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춰가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스트카에서 치러진 훈련을 보면 K9 과크라프가 해변에서 기동과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K9 이 해변같이 무른 땅에서도 해안포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짱몰 노릇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트해는 워낙 작은 바닷기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의 영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영해를 막아버린다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소유하고도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들 위해 폴란드가 선택한 게 다름 아닌 K9입니다. 일례로 칼리닝고라드에서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스트카 해안가에 K9이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또한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 종료 후 나토 연합군은 그대로 스웨덴의 오로라 23 훈련까지 참가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와 스웨덴이 마치 수문장처럼 양쪽에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닝고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자르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제곱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이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 시험 당시 15km 밖에 해상에 떠있는 40m 이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 헤랍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터부터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G000이 VLAP 탄을 사용해서 56터부터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LAP 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대내리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2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터부터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터부터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2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이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G000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은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G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주 무대인 지상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증명한 K9의 또 다른 미래가 유럽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